네, 1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해의 역사는 시기별로 단락이 존재하고 이 각각의 시기는 문화나 문화 접변의 관점에서 볼 때 각기 다른 구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기별로 각각의 시기에 문화 접변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시기인데요. 오늘 제2강에서는 그 가운데서 근대 이전 시기와 조개 시기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이전 시기입니다. 상해는 그러니까 육지화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부상한 지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진 시기 이후에 인구의 유입들이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위진남북조 이후로 계속 북방의 이민족들이 중원을 차지하거나 또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북방의 인구가 남방으로 이주해오는 그런 경향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몽골족이 중국을 차지했던 원시기에는 몽골의 위협이 강남에 전반적으로 미쳐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보자면 상해 인구는 이 육지화 과정에서 이 태호 유역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이동해온 인구가 있을 테고 또 중국의 인구의 중심이 남쪽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그 북방에서 남한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또 여기에 정착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원말과 같은 전란기에 주변에 강남이나 강북에서 피신해온 그런 인구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기 명청 시기의 상황을 보자면 양자강 하류의 농업 경작은 면화 같은 그 상품화된 경작물을 경작하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양자강 하류 지역의 경제적인 위상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광동이나 복건이나 영파 여기 굉장히 상업에 연결되어 있었던 인구들이죠. 이런 인구들이 상해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모두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상해에는 매우 다양한 유래를 갖는 인구들이 모여 있게 되었다. 요컨대 이민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접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자면 그것은 두 문화가 있을 때 하나는 주류의 문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인 문화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전파되어 있는 외래의 비주류 문화 또는 손님 문화라고 하는 걸 상정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지역은 뒤늦게 부상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본래 이 지역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정체성이 상당히 약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의 기존 문화는 소주를 중심으로 했던 양자강 하류의 문화권, 큰 문화권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비록 상해현 이 지역에 속한 인구라고 해도 말하자면 자신의 관적이 상해에 속해 있었다라고 해도 문화적으로 자신이 상해인이다 라고 하는 관념을 갖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해현 속지의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상해에 사는 인구들은 상해 오래 살았던 짧게 살았던 이 거주 기간의 장단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고 이것을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주객관념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인구의 구성이 외래 인구에 의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토착인과 외래인을 구분하는 주객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상해인들은 이 시기에
강한 여호 인식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라고 일단 호라고 하는 것은 상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호라고 할 때 여는 여행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상해에 온 사람들은 상해에서 장사를 하고 활동을 하지만 다른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상해는 여행을 온 것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자신이 이 지역에 속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본래 어떤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동양 인식이 매우 강했다,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 이들이 회관이나 공소 같은 동양 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상해인으로서의 지역 정체성보다는 동양 의식이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화접변과 관련해서 이거 얘기하자면 문화들이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 문화에 대해 더 강하게 고착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초기에는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분절적인 거죠. 각각의 집단들이 문화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조개 시기입니다. 조개 시기에는 이제 인구 면에서 상해 인구가 그 이전과는 아주 격이 다른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민사회라고 해도 그 이민사회의 그 폭이 매우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 인구는 개항 당시에 20만 명 정도가 이 지역에 있었는데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1949년에는 54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100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한 27배 정도가 늘어난 셈이죠. 이 시기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몇 번의 계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전체적인 표에서 보면 굉장히 미약하게 보이지만 1860년대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3, 40년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증가의 기울기가 매우 급격한 시기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해 주변에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가지고 상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태평천국을 피해서 이 상해 지역으로 몰려온 인구가 이 상해에 조개가 설치되고 이 조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인구들을 이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태평천국 시기와 그 다음에 항일전쟁이나 국共내전의 혼란 상황에서 이 지역으로 피난해 온 인구가 나중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죠.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인구의 등장입니다.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개항 초기에는 겨우 26명밖에 되지 않았던 인구가 중간에 한 15만 명 정도가 되고 49년 전에는 전쟁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인구가 줄어서 뭐 한 3만 명 가까운 정도 인구를 보이는 것을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인구의 유래를 보면은 왼쪽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상해의 관적을 갖고 있는 인구와 외래 인구의 비중입니다. 외래 인구의 비중이 대체로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해 지역의 중국인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인구가 바깥에서 온 외래의 인구가 돼버리는 거죠. 또 중국인들의 관적 구성을 보더라도 이렇게 뭐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안위성 이렇게 중국 전역에서 여러 성 출신의 인구가 상해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해는 그야말로 여러 인종이 모이는 여러 국가, 민족,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프리드히 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세계 인종 박람회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인데요. 오른쪽에는 상해에서 이제 활동하는 소상인들의 사진을 찍어 놓은 곳인데 상해는 이렇게 다양한 인구들이 모여서 접점을 이루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주류가 됐던, 아마 주류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인구의 구성면에서 많지는 않더라도 이 시대의 주류가 서구 제국주의였는데, 도시 형상의 측면에서 이 상해가 주는 이미지를 이들이 주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서구 국가가 주는 충격보다 더 강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서구의 도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였다라고 하면 이 상해는 조계를 건설하면서 계획 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구에서 아주 실험적인 도시 개발의 그 모델도 여기 과감하게 실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슨 가로등이 설치된다거나 도로를 짓는다거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 서구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형성된 도시의 형상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큰 충격을 주게 되죠. 당시에 이제 중국인들의 거주 공간으로 독특한 스타일의 건축 양식이 상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석고문, 롱당 이렇게 불리는 건축 양식입니다. 석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한자가 같은 발음에 이렇게 손오공의 그 띠처럼 테두리라고 하는 의미의 고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본래 유래는 그 돌로 테두리를 두른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 주변에 이렇게 돌로 장식을 해서 테두리를 한 그런 문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석고문은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바깥과 안을 확실히 구별하는, 그리고 거기에 중정을 두고 폐쇄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때 건축의 측면에서 유일하게 장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석고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석고문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이렇게 롱당이라고 하는 형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일부는 서구적인 양식이고 또 안에 있는 구조는 중국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와 서구의 문화가 잘 융화된 그런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적인 용어로는 중서합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합벽이라고 하는 것은 옥을 맞추듯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서합벽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중국 문화와 서구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융합한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 도시에 등장했던 전차, 그리고 한편에는 이게 점석제 화보라고 하는 화보집의 그림인데요. 기차에 깔리게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구의 문화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편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구 문화에 대해서 갖는 학습의 대상으로서의 서구 문화, 또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서구 문화, 이런 그 측면들이 같이 설명될 수 있는 시기죠.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중서 문화가 잘 만나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상해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남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이 도로가, 남경로가 첫 번째 가장 큰 중심 도로고, 그래서 이 도로를 우리가 대마로라고 불렀는데요. 마로라고 하는 말이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중심 도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 밑에 이제 2마로, 3마로, 4마로, 5마로 이런 식으로 도로의 명칭이 붙여지죠. 오늘날의 도시의 명칭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남경로고, 여기는 이제 구강로, 여기는 한구로, 여기는 복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주로는 이제 상해에 가면 거기 뭐 상해 서성이라고 하는 큰 서점이 있는 그 서점 거리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계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화에 접촉할 때 이 남경로가 서구인들의 중심적인 지위가 확실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 복주로,
이 사마로에가 굉장히 독특한 도시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여기 프랑스 조개를 지나가지고 여기 이 조개로 진입할 때 여기서 들어가겠죠. 또는 이제 배를 타고 양징방이라고 하는 이 하천에서 내리게 되면 여기에 하안에서 이제 육지로 발을 딛게 되면 이제 오마로, 광동로, 복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도시를 이제 만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복주로가 이 중서 문화의 융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도시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학자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책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오늘날에까지 있는 뭐 황후 극장이라든가 서양식 레스토랑이라든가 경극 극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행화로, 이거는 이제 오늘날에도 있죠. 100년 이상 된 음식점인데요. 그래서 뭐 회풍은행이라든가 메트로폴 호텔이라든가, 그죠? 도성 반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그 것들인데, 이 사마로에서 전개되었던 문화적인 그 융합의 양상들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인도, 그죠? 중국인, 그죠? 서양인, 그죠? 복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탈 것들도 여러 유래를 갖는, 그죠? 이것은 서양의 탈 것이고, 이거는 일본식이고, 이거는 중국식이고, 그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여러 다양한 문화가 이 조개에서 만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 차를 마시는 차루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로에 있었던 청년각이라고 하는 차루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서양식 음식을 팔던 레스토랑이죠. 일품향의 모습이고, 이거는 서양식 양식을 도입한 중국인들의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공원에 중국인들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인들만의 그런 유흥 공간들을 이제 조성하게 되는데, 이른바 우리가 공공영역 그런 것과 공공공간 뭐 이런 개념하고 연관해서도 이런 어떤 장소들이 이제 중국인들의 공적인 공간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극을 공연했던 천성극장의 이제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세계라고 하는 종합 유흥 공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조개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조개 시기에 조개가 설치되었던 이 시기에 중국 문화와 서구 문화 간의 융합이 매우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그것도 아주 활발하게.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동양 인식을, 동양인으로서의 그 집단 인식을 어떻게 상해인으로서의 그 지역 정체성으로 전환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에 이 시기까지만 해도 상해에서 일어난 어떤 그 주요한 정치적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사건들이 상해에 사는 중국인 전체의 사건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도회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소도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건 이제 태평천국에 영향을 받은 큰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개입했던 사람들을 이 당시에 상해 사람들은 저거는 복권인 사람들이 주도된 사건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죠. 또 사명공소 사건은 프랑스 조개가 중국인들이 관리하는 그 무덤이죠. 중국인들이 여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영파 사람들이 상해에서 죽으면 이들을 고향에 가서 묻기 위해서 가 매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무덤이 프랑스인들이 그 위생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기서 큰 도로를 내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반발한 그런 사건이죠. 이것이 사명공소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상해 사람들은 이거 영파인들의 일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 상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어떤 일종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징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20세기 초에 이평서와 같은 지역 유력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고 화개의 중국인 지역의 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자치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런 것이나 또는 이제 여행자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여행 안내서, 상해 진암이라든가 상해 유람 진암 같은 것을 보면 상해인들이 갖고 있는 일상생활의 특징이나 이들이 쓰는 말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 인식과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그것이 그 안에서 이 지역 정체성이 형성돼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그 요인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보자면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어진 거죠. 이들의 이 상해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세대를 거치면서 상해 사람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 지역민으로서 자각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한편에서는 공간적으로 이들이 상해라고 하는 도시 공간이 완성되고 그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속에서 이 도시와 자신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해파 문화라고 해서 이제 아까 경극을 잠깐 극장을 보여드렸는데, 상해 사람들이 북방의 중원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해서 자신들만이 즐기는 그런 문화들, 그런 선호, 문화적인 선호의 어떤 다른 방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이들과 연결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상해 사람들이 쓰는 상해말, 그치? 상해말도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말은 소주말, 영파말, 광동말 이런 것이 다 뒤섞인 말인데요. 말하자면 문화적인 융합의 결과인데요. 이것이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 이 상해말로 쓰여진 소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점차 형성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상해말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후에 이제 방송의 영향이 매우 강해가지고 오늘 더 규범화가 진행이 되지만, 그 기본적인 형성은 이 시기에 문화적인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개 시기에 상해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문화적 변의 양상을 다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기에 문화적 변의 구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이 시대의 주류로 등장했던 것은 서구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근대 문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중국인들의 전통 문화, 또 중국의 고유한 문화가 대비되는 그런 양상이 있게 되고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근대 문화,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선망하고 학습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거기에 대비되고 충돌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극복해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이중의 과제를 갖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중서 문화, 중국 문화와 서구 문화가 서로 융합되는 가운데서 이 중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주체적인 문화 선택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강에서 우리가 근대 이전 시기와 조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해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문화적 변의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서 특히 본격적인 문화 융합은 조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대 이후에 서구의 문화가 주류 문화 또는 주인 문화, 여기서 주인 문화라고 말씀드린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인구적으로 보면 적은 수를 점하고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에서 그것이 주류로 등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류 문화라고 말씀드리자면 여기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중국인들이 그러한 근대 문화, 서구 문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변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고 그 안에 매우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근대 이전 시기와 조개 시기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적 변의 양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개방 이후 시기에 전개되었던 문화적 변의 양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